안녕하세요. 저는 한가로운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참 세월 빠르다 싶습니다. 어렸을 때가 금방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새하얀 머리에 70대라니. 이만큼 나이를 먹은 만큼 그동안 제 인생에 참 별의별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행복한 한때를 보내왔지만 제 인생 자체는 전반적으로 불운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모든 일이 조금씩 다 꼬여서 말이죠. 지금은 지난날 후회도 가슴 아픈 일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나이가 돼 아무렇지 않지만 제 인생 참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구나 싶습니다. 그 구불구불한 제 인생사를 여러분께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인생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 속 시원하게 다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나이든 노인네의 주절거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만 하더라도 부모님 손잡고 나가 선을 보고 남편 될 사람 얼굴 한두 번 보고 결혼하는 여자들이 많던 시절이라 결혼 전 연애를 하며 남편과 애틋한 마음을 나눴던 저는 누구보다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고 그렇게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바람처럼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쌍둥이 아들을 가지게 됐죠. 행복을 바랬던 제게 행복이 2배로 찾아와 주는 건지 생각도 못하게 쌍둥이를 임신한 저는 힘들긴 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번에 2 아들을 키우느라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시달리는 와중에도 제 양팔에 안겨있는 2 아이를 보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다 싶었죠. 그렇게 더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저는 아이들을 7살까지 키워놓고서 셋째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단번에 쌍둥이를 얻어놓고 셋째까지 너무 욕심인지 임신한 몸으로 쌍둥이 아들 2을 챙기려고 하니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전처럼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7살이나 됐고 내년이면 학교에 갈 나이이다 보니 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해 한시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보다는 2이 낫다고 쌍둥이들 나가 놀다가도 2이 손 꼭 붙잡고 잘 돌아왔거든요. 그날도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아침 일찍부터 나가 놀고 있던 쌍둥이들을 내보내놓고 저는 만삭의 몸으로 살림을 하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심 무렵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쌍둥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려니 생각했지만 무슨 일인지 아이들은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 비라도 맞고 감기라도 걸릴까 싶은 생각에 저는 아이들이 걱정돼 부른 배를 잡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찾아다니게 됐죠. 평소라면 멀리 가지 않아 부르는 소리에 금방 돌아왔을 아이들인데 아이들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소리치는데도 어쩐 일인지 아이들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우산도 없이 나갔을 아이들이 비를 피해 어디 숨어 있나 싶어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얼핏 봤는데도 우리 아이구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평소 2이 꼭 붙어 다니던 쌍둥이가 아니라 둘째 혼자였어요. 민영아, 민기는? 너 형은 어딨어? 2이 나갔는데 어찌 너 혼자 돌아와? 엄마, 민기 형이 없어. 에이, 민기 형이 물에 빠졌어.
그게 무슨 소리야? 또 끝이고 제대로 말 못해? 어디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른 하나는 어디 있는지 혼자 울면서 걸어오는 둘째의 모습에 저는 아이를 달랠 겨를도 없이 형은 어디 있냐며 캐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눈물을 애써 참으며 상황 설명을 해줬죠. 쌍둥이들이 강가 제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비가 오며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게 됐고 불어난 물에 당황한 아이들이 어찌할 새 없이 물에 휩쓸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둘째 아이는 운이 좋았는지 어쩌다 바위에 걸려있던 나뭇가지들을 붙잡고 강가를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때도 큰아이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물길에 휩쓸려 강 하류로 쓸려 내려간 게 아닌가 싶었죠. 그렇게 둘째에게 상황을 듣게 된 저는 급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해 함께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며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강이며 그 밖이며 어디에서도 큰아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를 도와주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애가 강에 빠져 죽은 것 같다며 포기하라 했지만 저와 남편은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 아이를 잃어버린 강가를 찾아 헤매고 다니게 됐죠. 하지만 군과 경찰의 도움에도 아이가 입었던 옷까지 신발 한 짝을 빼곤 나오는 게 없었고 여전히 아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알지 못하며 마음만 졸이던 중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저는 셋째 딸을 낳게 됐고 살아남은 둘째와 갓난쟁이 딸아이를 돌보느라 전처럼 밖에서 큰아이를 찾지 못하고 집에 있게 됐죠. 하지만 집에 있는 내내 저는 큰애가 어디서 춥고 배고파 떨고 있진 않을지 걱정하며 매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 저 대신 남편이 강 하류와 아랫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그런 무수한 노력에도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시체라도 온전히 건졌더라면 마음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식의 시체도 찾지 못한 저희는 고통보다 더한 희망을 품고 계속 아들을 애타게 찾아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아들의 소식은 없고 큰아이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저희 부부는 매일 고통으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자식들을 소홀히 하거나 뒷전으로 두진 않았어요. 자식을 하나 잃어버린 탓에 누구보다 자식이 귀했던 저희는 남은 자식들마저 잃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느 집 자식들보다 귀하게 아이들을 키워왔거든요. 늘 마음 한켠에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지만 아들과 딸에게도 부족한 것 없이 해주고 싶은 게 저희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쌍둥이 중 동생이었던 민영이에게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이가 저희에게 직접 말을 하진 않았지만 형을 구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저희가 잃어버린 쌍둥이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민영이는 일찍 철이 들어 또래 아이들보다 생각이 깊고 듬직하게 행동하곤 했어요. 원래는 자기가 동생이었으면서도 이제는 오빠가 됐다 그러는지 여동생도 잘 챙겨주고 저희에게 잔소리 한번 하게 하는 법이 없었죠. 덕분에 저는 자식들 잘 키웠다는 말을 들으며 누구보다 행복한 부모가 됐지만 그런 행복 속에서도 첫째 아들의 빈자리는 늘 느껴지곤 했습니다. 큰아이가 우리 곁에 있어줬으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지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제 남편도 똑같았던 건지 남편은 큰아이를 찾는 걸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서라도 아들을 찾아다니러 떠나곤 했었어요. 시체를 찾지 못했으니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며 전국으로 아이의 소식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그러던 중 주말을 맞아 혼자 아들을 찾겠다며 길을 나섰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나간 남편이 주검으로 돌아오자 아들에 이어 남편까지 잃어 과부가 된 저는 제정신일 수가 없었어요. 아들 잃고 사는 것도 지옥 같았는데 도저히 남편이 죽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매일이 꿈이길 바랬습니다. 맘 같아선 정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제게 남겨진 자식들을 보면 제가 차마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에 이어 나마저 없어진다면 남은 두 아이는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에 저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버틸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아들 녀석이 워낙 철들고 잘 자라준 덕분에 제가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겨우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나자 기막힌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마치 죽은 남편이 저는 자기처럼 되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에 간절한 바람으로 아들을 찾아줬던 것인지 저희는 드디어 잃어버렸던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유골이라도 찾은 덕분에 이제라도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아들을 무사히 떠나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 이어 아들의 장례까지 마칠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 남은 가족들이 더 똘똘 뭉쳐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물론 남편과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게 웬만한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든 남은 자식들을 잘 키워내려고 애썼습니다. 그 덕분인지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제 몫을 해내는 어른이 되어줬죠. 아들은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하며 다른 지역에서 회사 근무를 하게 됐고 어린 딸아이 역시 대학을 서울로 가게 돼 집을 떠나 자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독립시키며 저는 자식들이 혼자 잘 지낼까 걱정인데 아이들은 오히려 혼자 있는 저를 걱정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어린 딸보다는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 저를 살뜰히 챙기곤 했었죠. 힘들게 월급 벌어 자기 쓰기도 모자랄 텐데 매번 엄마 입고 먹으라며 선물들을 사보내는 효자였거든요. 남편이 떠난 뒤로 저를 도와주던 아들은 어느새 아버지 대신 집안의 기둥이 되어 있었고 저도 아들을 많이 의지하곤 했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웠다고 말하기보다 아이들 덕분에 제가 살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잘 자라들 줬는지. 저는 늘 아이들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신해 책임감 있게 뭐든 알아서 하던 아들은 결혼까지도 알아서 척척 해내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문제가 불거지게 됐습니다. 며느리들 아이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문제로 아들과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잘 자라준 아들에게 더 이상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바라지 않아 며느리 생각을 존중해 주려고 했지만 아들은 그렇다고 어떻게 아버지와 형의 제사를 안 지낼 수 있겠냐며 자기 혼자라도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그 정도만 해줘도 더 바라는 게 없기에 며느리를 이해하고 아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들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기일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저보다도 열심히 제사를 챙기던 아들이
점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였죠.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자꾸 제사 당일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에 참석했던 아들이었기에 의아했지만 그 정도 일들이야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들을 믿고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뿐만 아니라 다른 집안 행사에도 아들에게 서운한 말을 꺼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생기고 난 후 명절을 맞아 찾아온 아들이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태 잘 지내던 제사를 더 이상 지내면 안 된다고 하며 제게 이상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엄마, 이제 제사 지내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도 힘들고 제사 계속해봤자 우리 가족한테 안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니? 갑자기 왜 그래? 혹시 엄마 혼자 한다고 힘들까 봐서 그래? 엄마는 괜찮다. 내 가족 챙기는 일이 힘들 게 뭐가 있겠니? 그게 아니라 제사가 좋지 않아서 그래요. 엄마, 제 말 들으세요. 엄마가 제사를 지내실 때마다 귀신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 귀신들이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내지 마시라고요. 제가 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니까요? 나는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귀신이라니? 다른 것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랑 네 형 제사인데 그럼 나더러 내 남편, 자식, 제사상도 보지 말라는 말이야?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너도 그만하렴.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동안 제가 하는 말 다 들어주셨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제사 관두시고 교회 다니셔야 해요. 그동안 우리 집에 안 좋은 일들이 여러 있었던 거 그게 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여태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젠 뉘우치시고 교회 다니셔야 해요. 저희랑 같이 교회 다니세요, 엄마. 제사를 하는 게 귀신을 부르는 거라며 제사를 없애야 한다던 아들은 그래서 이제까지 귀신이 들락날락한 제 몸을 정화해야 한다며 저더러 며느리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거기 목사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기독교를 믿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아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아들의 이상한 논리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아들을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저는 그런 아들의 행동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마음에 아마 아들이 매번 제사상 차리느라 고생하는 나 때문에 그러나 싶어 강하게 말리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결혼해서 새 가정 꾸린 아들과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들 앞에서는 알았다고 하고 저 혼자 알아서 하고 말았죠. 그런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아들이 저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냥 평범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아들의 말과 행동에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닌다는 그 교회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혹시 거기가 사이비 같은 이상한 곳 아니냐며 걱정하는 탓에 제가 직접 아들과 며느리가 다닌다는 교회를 알아보게 됐죠. 그런데 거기가 정말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완전 사이비 교회였더라고요. 교단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배척당하고 이미 동네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만 자기들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눈 감고 귀 막으며 교회를 유지해가는 중이었던 거죠. 그 교회 목사라는 사람도 아무래도 보통 목사 같지 않고 이상해 보이는 걸 보니 그동안 아들이 이상한 말들을 했던 게 이해가 되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러다 그 교회 다니는 제 아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 아들을 말려보려 했습니다. 민영아, 너희들 다닌다는 그 교회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엄마가 좀 알아봤더니 거기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너희 거기 그만 다녀라. 교회야 다른 곳도 많고 하나님 믿는 거면 꼭 그곳 아니어도 되잖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요?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다른 교회 목사들처럼 돈만 밝히고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정말로 성도들을 위하고 저희를 걱정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엄마야말로 어디서 이상한 남의 말 듣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야 그 교회 교인이니 잘 모르겠지만 남들이 이래저래 말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니? 심지어 거기 교단에서도 인정 안 하는 곳이라며. 그런 곳에 계속 다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래도 네가 요즘 이상해졌다 싶더니 그 교회 때문인 것 같다. 나도 들은 게 있어서 그런다, 민영아. 엄마야말로 정말 이상하시네요. 그동안 제가 뭘 하고 다니던 아무 상관 안 하셨으면서 갑자기 교회 가지고 왈가왈부하세요? 무슨 말이 그렇게 하니? 그동안은 네가 워낙 알아서 잘하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이건 아니다 싶구나. 게다가 너는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 다니지도 않았잖니? 너도 그 교회 다니는 거 새아가 때문 아니니? 지금 괜히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지시는 거 아니세요? 엄마는 다른 시어머니들과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이 틀렸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제가 걱정하는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상황을 알게 돼 서울에 있던 딸아이까지 내려와 지 오빠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래도 남매 간의 우애가 돈독했던 사이라 동생 말이라면 들을까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방해와 아들의 무시로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아들 며느리는 그 후로 저희와 소식을 끊고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화목했던 우리 가족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며느리의 문제는 점점 심해지는 듯 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버는 돈을 대부분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에 가서 일해주며 몸종처럼 사는 것을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그런 행동이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으니까요. 종교에 잘못 발 담갔다가 폐가 망신하고 망가지는 사람이 여럿이라고 하던데 아들 내외가 걱정됐던 저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매일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교인들까지 몰려들어 저를 쫓아내고 아들은 그 뒤로 숨어버리는 탓에 저는 아들과 제대로 얘기를 나눌 수도 없고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 짓을 매년 계속해오다 저도 몸과 마음이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네를 포기한 건 아니었죠. 몸과 마음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아들네 마음을 돌려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들이 먼저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차리곤 신발을 신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맨발로 아들을 맞이하려고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가보니 지친 기색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옆에는 생전 처음으로 본 아이가 있었죠.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손주라는 걸 말이죠. 생김새가 어릴 때 지 아빠와 똑 닮아 있었으니까요. 반가운 마음에 어쩐 일로 찾아왔냐는 말은 묻지도 않고 집 안으로 급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아직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던지 말든지 상관은 없었어요.
아들이 제 발로 내 집에 와줬다는 것만으로 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내가 차린 밥을 먹고 있는 아들과 손주 녀석을 보는 것도 기뻤어요. 그래서 밥상을 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후식을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주방으로 가는 저를 붙잡곤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더 들어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 앉아 계세요.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어요. 대충 아시겠지만 저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 그건 나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네 처는, 선영이는 못 나온 거야? 아니면 끝내 안 나온 거야? 거기에 남은 거죠. 사실 제가 정신 차리게 된 일이 그 여자 일 때문이에요. 그 여자 거기 목사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고요. 꽤 오래전부터. 뭐? 그럼 걔가 널 속였던 거야? 결혼도 일부러 널 그 종교에 끌어들이려고 한 거고? 아니, 그건 아닌데 그 목사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다 잠자리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고 느꼈어요. 그곳이 정상은 아니라는 걸. 그래도 거기 나오면서 그 여자와 다 끝냈어요. 이혼도 잘 끝내고. 그러게 너 엄마가 말할 때... 아휴, 됐다. 일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어. 그나저나 그럼 진혁이는 확인해 봤니?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처음부터 네 아내가 목사와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면 혹시 모르잖아. 저도 이혼하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만 봐도 아시잖아요. 저랑 형 판박이인 걸 보면. 다행이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잠시만 엄마 집에 신세 좀 질게요. 아시다시피 그곳에 돈을 다 바쳐서요. 죄송해요, 엄마. 아니야. 엄마는 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뻐.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그리고 잠시가 아니라 오늘부터 같이 내 집에서 함께 지내자. 진혁이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던데 만약 너 일 나가게 되면 그땐 또 어떡하려고 그러니? 엄마가 봐줄 테니까 그냥 이 집에서 지내라. 알겠지? 네, 엄마. 감사하고 죄송해요. 정말 아들이 돌아와 준 것만으로 전 만족을 했습니다. 또 영영 잃게 될 줄 알았던 아들을 곁에 두고 싶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보게 된 손자 진혁이가 너무 반갑고 사랑스러워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살자고 제안했죠. 다행히 아들은 제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손자 녀석과 같이 한 집에서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됐죠. 몇 년 만에 아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거기다 아들을 똑 닮은 손자 진혁이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잠시였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도중 아들에게 찾아와 있었던 불행을 마주하게 됐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난 뒤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들이 전실 쪽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가 확인했는데 아들이 극심한 고통을 참는 것처럼 입에는 수건을 물고 손은 배를 잡고선 바닥을 구르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던 저는 전실로 향하는 문을 열고 아들에게 다가갔죠. 왜 그러니, 민영아? 어디 아프니?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119 부를 테니? 엄마, 전화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무슨 말이야? 너 이렇게 아파하는데. 119 불러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요. 진통제 먹었으니까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사실
대장암 말기예요. 뭐? 암 말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교회 나와서 몸이 좀 이상하길래 검사를 받아봤어요. 근데 대장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치료 받아봐도 큰 의미가 없는... 죄송해요. 끝까지 못난 아들이 돼서...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걸 거야. 요즘에 가끔 오진도 있더라. 엄마랑 같이 병원 다시 가보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보자. 우리 아들이 암에 걸렸을 리가 없어. 그리고 걸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무슨 수를 써도 낫게 해줄게. 엄마, 저도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오지는 않을까 많이 생각했는데요. 어느 병원을 가도 같은 병명이에요. 말기라는 것까지 똑같고요. 그리고 제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 나온 뒤에도 엄마께 못 찾아왔었는데, 암 말기인 거 확정된 다음에 엄마께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와 마지막으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가려고요. 우리 진혁이한테도 좋은 추억 선물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 행복한 추억만 많이 만들어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명소라는 명소는 한 곳도 빠짐없이 행복한 추억을 새겨놔요. 네? 또다시 내 가족 중 누군가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자고 했죠. 하지만 아들은 너무 늦었다며 제발 자기 뜻을 따라주길 바랬습니다. 남은 시간 병원 침상에 누워 무의미한 시간을 가질 바에는 저와 아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면서 말이죠. 결국 저는 아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피눈물이 흐르는 선택이었지만 아들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으니 그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한 거죠. 그날 이후 민영이는 저와 아들 진혁이에게 하나의 추억이라도 더 만들어주기 위해 제정신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가며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아들을 왜 말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들 이야기를 듣게 된 딸과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아들을 살려봐야 하지 않겠냐며 제게 손가락질을 했었죠. 저도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기대를 걸어보고 치료를 받아보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도 좀 줄이기 위해 병원에 가보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뜻이 너무 확고했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여행을 강행했습니다. 대신 어미로서 아파하는 자식 녀석을 품에 안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큰 도움은 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라도 아들의 힘든 시간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내내 부모로서 가슴 찢어지는 하루하루였습니다만 새롭게 만든 추억을 가지고 기뻐하는 아들과 손주 녀석을 보면 또 그렇게 기뻤어요. 이러한 행복이 너무 늦게 찾아왔음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아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 앞에서는 절대 인상을 찡그리거나 힘들어하거나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좋은 기억만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에선 나 혼자 몰래 눈물을 훔치더라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밝은 얼굴로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의 추억은 점점 더 많아져 갔고 피할 수 없는 아들의 죽음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동차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던 아들이 출발 전 진통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다 미처 낭떠러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은 거기서 끊기게 됐죠.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제 곁을 지키고 있던 딸아이의 말에 따르면 석 달 동안이나 혼수 상태로 있었다고 했죠. 시간이 그렇게나 많이 흘러갔다는 사실에 놀랐고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느껴지는 통증에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자 녀석의 상태였죠. 민정아, 네 오빠는 괜찮은 거지? 진혁이도 무사한 거고? 엄마, 그게... 왜 그런 표정을 지어? 그냥 무사하다고 말하면 되잖아. 민영이, 진혁이 무사한 거 맞잖아. 엄마 미안해. 병원에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오빠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리고 암 때문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먼저 하늘나라 갔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걔가 우리랑 갈 곳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었는데. 너희 오빠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너희 오빠 살아있을 거라고. 엄마, 누구보다 힘들다는 거 아는데 이러지 마. 엄마가 이러면 내가 더 가슴 아파. 그래도 진혁이는 무사해. 진혁이는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진혁이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얼른 병상에서 일어날 생각해야지.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기 싫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말기암 환자인 아들의 죽음은 예정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쌍둥이 첫째를 잃고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기 아주 어려웠죠. 하지만 아들의 장례식까지 다 마쳤다고 하는 상황에 제가 부정을 한다고 현실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병실에 몇 날 며칠 눈물을 흘려가며 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리고 병실을 찾아와 할머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며 제 손을 꽉 잡아주는 손자 진혁이를 보면서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혁이에게는 저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진혁이 역시 딸아이보다 저와 교감한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굳이 제가 있는 병실로 찾아와 시간을 보내길 원했어요. 처음엔 병원에서 뭐 좋은 볼거리가 있나 싶어서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이놈의 이씨 집안 핏줄이 어디 가지 않는지 황소고집을 피우며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결국엔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진혁이가 병실을 지키게 했죠. 그런데 진혁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나 하늘나라에 있다던 우리 아빠 병원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 아무래도 우리 진혁이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나 보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하늘나라에 있던 사람이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도 해요? 아빠가 다른 사람들이랑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글쎄, 그건 할머니도 잘 모르겠네. 근데 만약 아빠가 맞다면 진혁이를 보러 왔으니까 진혁이 눈에만 보이지 않을까? 할머니 생각에는 우리 진혁이가 아빠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닮은 사람을 아빠로 착각한 것 같아. 진짜 하늘나라에서 온 아빠는 우리 진혁이를 가장 먼저 만나러 올 거고 또 진혁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알아봤겠지? 그런가? 아빠랑 닮은 사람인가? 근데 완전 우리 아빠랑 똑같은데. 먼저 세상을 떠난 민영이를 봤다는 손주 녀석의 말에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을 해줬지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왔습니다. 그 어린 것이 지 아빠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런 헛것을 보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진혁이는 아주 가끔 병원 내에서 아빠를 봤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점점 그 사람을 자신의 아빠로 생각하는 손자 녀석을 보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했었죠. 할머니, 진짜 우리 아빠 맞다니까요? 제가 가까이 가서 확인도 해봤어요. 진혁아, 할머니가 말했지? 아빠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할머니도 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건 그러길 바라는 바람일 뿐이지. 아빠 지금도 하늘나라에 있어. 비록 진혁이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진혁이 옆에 있을 거고. 그러니 아빠 봤다는 말 하지 말자, 응? 손주 녀석에게 자기 아비의 죽음을 확인시켜주는 게 얼마나 몹쓸 짓입니까? 그런데 저는 손주가 걱정된 마음에 그 말을 해야만 했어요. 고집을 피우는 손주 녀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빠의 죽음과 자신의 착각이란 걸 설명해 준 거죠. 하지만 진혁이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제 말을 수긍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이제 막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살살 움직일 수 있는 저를 데리곤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죠. 할머니, 우리 아빠 아직 살아있어요. 진혁이 너 또 그 소리야? 할머니가 그 일에 대해선 저번에 확실히 말해줬지? 아니에요, 확실하다고요. 지금 근처에 있으니까 저 따라오세요. 제가 아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뛰어가는데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어린 손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됐죠. 그렇게 손자에게 이끌려 병원 같은 층 반대편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쪽은 야외 정원이 있는 곳이었죠. 손자는 그곳에 저를 데려다 놓고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뜀박질에 골절을 입었던 부위 외에도 온몸이 아파와 숨을 헐떡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진혁이 너 할머니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몰라? 그리고 할머니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네가 이렇게 나오면 할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할머니, 저기 아빠 있잖아요. 됐죠? 이제 할머니도 봤으니까 내 말 믿을 거죠? 손자 녀석의 소리침에 고개를 들어 손자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니 그곳에 정말 죽은 내 아들 민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진혁이의 외침을 들었는지 저희 쪽을 쳐다보면서 말이죠. 절대 아들을 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몰라보겠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민영이가 분명했죠. 너무 놀란 마음에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였지만 아들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다가가고 있었죠. 그리곤 그립고 보고 싶었던 아들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민형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멀쩡히 살아있는 너를 죽었다고 한 거니? 그리고 왜 맴돌고 있었어? 살아있었으면 바로 어미에게 찾아와야지. 엄마가 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아유, 가여운 내 새끼 얼굴 한번 쓰다듬어 주지 못하고 보내서 얼마나 원통했는데. 왜 그런 거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혹시 그 사이비 종교인가 걔들 문제인 거니? 저기 이거 좀 놓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 때문에 착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태어나서 아주머니 지금 처음 뵙는데요. 민현이? 민영이? 하여튼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기 제 신분증에 박명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찾는 분과 제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신 거죠? 그럼 좀 놔주세요. 분명 아들 민영이가 확실했어요. 바로 전보다 살이 오르긴 했지만 분명했죠. 그런데 남잔 저를 처음 본다며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들이라고 착각한 남자의 몸을 껴안고 있던 손을 풀고 몇 발자국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죠. 그리곤 빤히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내 아들 민영이가 아니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민영이는 아니었지만 남자의 얼굴 생김새나 체형과 목소리까지 민영이와 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똑같았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끌려갔다는 말을 들은 딸이 급히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그리곤 제가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는 그 남자를 보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괜찮아? 진혁이가 엄마 끌고 갔다며. 진혁아, 할머니 아직 불편하신 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엄마 뭐해? 엄마 뭐 하길래 내가 하는 말을 엄마, 오빠? 정말 오빠야? 딸아이마저 그 남자를 자신의 오빠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며 단순히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죠. 조심스럽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을 남자에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정말 날 몰라요? 요 몇 년 사이가 아니라 더 어렸을 적에도 본 적 없어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봐요. 저도 혹시나 어디서 보지 않았나 싶어서 기억을 되돌려 봤는데 없어요.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계신 여성분, 아이 모두 오늘 처음 봤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혹시 7살 이전 기억도 확실히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던 기억 말고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 그건 왜 물으시는 건데요? 뭘 어떻게 하시고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7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거리에 떠돌던 저를 지금의 부모님께서 입양해 주셔서 그때부터 기억이 시작되고요. 근데 그게 왜 궁금하세요? 그때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남자가 누군지 말이죠. 이제까지 강물에 휩쓸려 죽었다고 생각한 민영이의 형, 쌍둥이의 첫째 민기라는 걸 말이죠. 저기 아무래도 그쪽이 저희가 잃어버린 아들 같아요.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제 생각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주머니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아까 전부터 막무가내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네요. 처음엔 아들이었다고 하다가 제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보여드리니까 이제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요? 그것도 제가 7살 이전의 기억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저는 아주머니 말씀 못 믿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의심 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 내가 내 아들 민영이로 오해했던 이유는 그쪽이 내 아들과 마냥 닮은 게 아니라 아예 똑같아서 그래요. 여기 이 아이가 제 아들 민영이의 자식인데 우리 손주도 그쪽을 자기 아빠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쪽이 민영이와 닮았어요. 아까 제 딸아이 반응도 봤죠? 그리고 그쪽을 제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건 민영이와 잃어버린 아들이 쌍둥이였기 때문이에요. 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나이가 7살이었고요. 비 오는 날 강가 제 방에서 놀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쪽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죽었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한참 흘러 아들 유해로 예상되는 시신을 발견했으니까요. 그 유골을 발견했을 땐 아이들 아빠 장례로 정신이 없을 때라 따로 검사하진 않고 마냥 우리 아들로 생각해서 유골을 수습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골이 우리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아무래도 그쪽이
내가 잃어버린 아들 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쪽이 괜찮다면 유전자 검사라도 받아봤으면 하네요. 당황스러운 제안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확인도 하지 않고 찜찜하게 두는 것보단 맞든 아니든 확실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민기로 확실히 되는 남잔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남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연락을 주겠다며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자리를 떠났죠. 민기라고 생각되는 남자가 자리를 떠나자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민기를 만났다는 생각에 온몸이 잔뜩 긴장하고 있었나 봐요. 다행히 딸아이와 손자 녀석이 쓰러지던 저를 부축해줘서 다시 병실까지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 민기라고 생각하는 남자에게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자의 연락이 왔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다는 말을 알려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신의 부모님께서 나와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와 만나고 있었던 일들을 모두 자신의 부모님께 설명했다며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남자의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죠. 저도 그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기를 저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분께서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오셨고 아들 민기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누게 됐죠. 두 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 내 아들 민기가 맞다는 게 더 확실해져 갔습니다. 두 분이 민기를 길에서 만나기 전 아들의 외형과 습관, 말투 등 민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민기의 어린 시절 모습과 똑같았으니 말이죠. 두 분과 이야기하는 내내 그 남자가 아들 민기라는 걸 더 확신할 수 있어 기뻤지만 그보다 더 기쁘고 기분 좋았던 건 민기가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이제까지 민기의 부모님으로 살아오신 두 분께 제 등장은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분께서는 기분이 나쁘다거나 괜히 기싸움을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고 제 이야기에 같이 슬퍼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며 위로도 해 주셨어요. 잠깐 대화를 나눈 것뿐이었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뜻깊었던 민기 양부모님과의 만남 이후 민기와 저는 친자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기다림 끝에 우리 두 사람이 모자 관계가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됐죠. 친자 검사 결과지를 받고 난 이후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평생 민기를 떠올리며 느끼던 죄책감이 정말 컸기 때문에 이제라도 아이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느껴졌어요. 전 그거면 충분했죠. 아이가 무사히 잘 살고 있다는 것과 아이에게 부족한 엄마였음을 비는 걸로 충분했죠.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낳아준 부모라고 하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잃어버렸고 제가 직접 키우지도 않았으니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나 서로가 잘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묻는 안부 전화 정도를 하길 바랬죠. 그런데 아들 민기가 저를 부모님으로서 모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들 노릇을 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너에게 더 바라는 것 없다. 이렇게 내 아들이 무사히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면 됐어. 또 널 키워주신 부모님을 뵙게 되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괜히 나라는 존재가 중간에 나타나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도 하고. 우리 1년에 한두 번 정도나 서로 안부나 물으며 지내기로 하고 평소엔 너희 부모님께 차례드려. 알겠지?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어머니를 제 부모님으로서 모시고 지낼 거예요. 명절 기념일은 물론이고요. 시간 날 때마다 들려서 어머니와 이제껏 못 보냈던 시간 보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유, 아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신경 쓸 시간에 부모님께 차려드려. 난 널 낳기만 했을 뿐 지금의 너를 만들어주신 건 너희 부모님이시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어머님께 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저도 항상 제 친부모님을 그리워했어요. 이런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렇게 민기는 다시 우리의 가족이 돼줬습니다. 이후 민기는 입양된 가정과 우리 집안 모두의 아들이 돼 생활했죠. 저는 다시 민기를 만날 수 있었던 걸 단순한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민영이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죽음으로 크게 슬퍼할 저에게 잃어버린 쌍둥이 형이라는 선물을 주고 갔다고 생각하고 있죠. 덕분에 저는 전보다 조금은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아이네 집에서 지내는 중이에요. 손자 진혁이와 함께 딸 민정이가 낳은 손녀를 제가 키워주면서 말이죠. 아들 민기와도 한 달에 두세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모자 관계로 보일 만큼 가까워져 있고요. 지금은 정말 팔자 좋은 노인네가 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곧 가게 될 하늘나라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곳도 나름 또 기대가 돼요. 먼저 간 남편과 민혁이를 만날 생각에 말이죠. 그래서 주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제 명이 다하게 되는 날이 겁나진 않습니다. 이곳에 더 남아도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두 곳에서 모두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 노인네의 주절거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말이죠. 또 가족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저는 정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